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왔던 시절처럼 예적금 이자율 가지고 내 집 장만하고 노후 대비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. 그러니 결국 나의 적극적인 투자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거든요.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상황이 주식을 배우기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. 어떤 테마다, 섹터다 이렇게 도드라지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은 상태라는 건 오히려 다음 섹터, 다음 주식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어디 있을까를 연구해보고 그 과정에서 경제를 이해해볼 수 있는 좋은 타임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 놓지 않고 투자해보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주식인데요. 네. SG증권발 이제 폭락 사태로 좀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으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.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재 주식 시장이 좀 위험해 보이는 이유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? 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사실 저는 요즘 개인 투자자들 정말 불안하게 쳐다보는 마음이 많습니다. 저처럼 유튜브 활동을 종종 하는 학자들은 흔적이 다 남잖아요.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이런 요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한 1년 반이나 2년 전쯤에 제가 뭐라고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풀려서 갑자기 종합주가지수가 3,000을 돌파하는 이 국면에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2배 아니면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. 그런데 이때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가 되게 걱정하면서 뭐라고 멘트를 쳤냐 하면 지금이 주식을 배울 제일 안 좋은 시기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뭘 사도 주가가 오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쉬워요. 요 정도 하면 되네. 내가 잘하나 본데? 이런 습관이죠.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고 난 거를 나중에 바꾸려면 이게 잘못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요. 그 시행착오는 다른 말로 하면 손실을 봐가면서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드렸거든요. 이러다가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꺼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우리나라 코스피의 종합주가지수는 꺼질 때 코스닥의 주가지수는 올라갈 겁니다. 왜냐하면 개인들이 코스닥으로 전환을 하거든요. 내가 원래 이름 알고 있었던 묵직한 회사 그거 투자했는데 그거 반토막 나거나 아직 원래 내가 매입한 금액의 70% 선으로 떨어졌어요. 그러면 이렇게 묵직한 굴지의 기업들은 주가 단기간에 반등 안 됩니다. 근데 본전 생각 나거든요. 근데 옆에서 가만히 봤더니 그 사이에 코스닥 종목 중에 일부는 벌써 2배 올랐네, 3배 올랐나 그런 거 보여요. 그러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인더스트리,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손이 가는 거예요. 나도 본전 빨리 찾으려면 저거 괜찮대던데 나도 들어가자.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등까지 합쳐져서 코스닥에 요즘 개인 투자 자금들이 너무 몰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의 흐름 더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지표가 괜찮은데 코스피만 좀 주춤한 상황이죠. 저는 그래서 이것도 코스닥에서 연이어 나쁜 세력들까지 맞물리는 곳에 한 번 더 내 주머니 털릴 수 있는 요지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SG증권발 그럼 폭락 사태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SG증권발 폭락 사태 이건 또 어떤 일인가. 분명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들 아직까지 주식 투자에 대한 견고한 식견이 없는 분들에게 뭔가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 털기 같은 사건 사고는 늘 있었거든요.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도 남유럽발 재정위기 뒤에도 IMF 외환위기 뒤에도요. 그래서 이번에도 또 뭔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고수가 그랬느냐 봤더니 이거는 정말 하수 중에 하수가 한 거더라고요. 아주 단순한 통정거래하면서 주가 올린 거예요. 이런 SG증권발 폭락 사태까지 일어난다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너무 순수한 분들,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맡겨드리면 그럼 투자해 주신다는 거죠? 하면서 그냥 덜컥 자기 계좌 맡겨버리는 이런 분들을 터는 정말 초식에 가까운 증권 사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고 개인들 입장에서 아마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이런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직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많구나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
심지어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조차도 이제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다.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아, 제가 뭐 감히 버핏 형님께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? 무슨 또 구사리를 들으려고요?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견도 첨언을 하자면 이번에 오마하에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열렸을 때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. 아마 그 발언의 같은 연장선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. 예, 맞아요. 여러 가지 징후가 안 좋은 게 분명한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이후 증시를 열어왔고 증시의 새로운 화두를 계속해서 모색했던 인더스트리는 철저히 IT예요.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전개가 됐었는데 그 온라인에 대해서 유일하게 취약하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워렌 버핏이거든요. 물론 애플의 엄청난 대주주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그런 워렌 버핏이 아마 온라인 상황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들을 완벽히 캐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. 이제는 어찌 보면 이것도 우울한 전망인데요. 이번에 전개될 경기 침체 흐름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극화를 유발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미 외국의 그 고소득층은 이제는 뭐 지구 여행 끝났고 우주 여행 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70억 인구 중에서 이제 1억 명 이상이 난민이에요. 집이 없어요. 국가도 없고요. 이렇게 급격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흐름을 우리나라에서도 봐요.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부 계층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연간 돈이 더 쌓이는 거예요. 쓰는 것보다도. 그런데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다주택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규제로서 그것도 막아놓고 어디다 돈을 못 굴려서 정말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아요. 반대쪽에서는 진짜 뭐 2금융권, 3금융권까지 가는 분들이 많고요. 이런 양극화 흐름 속에서 IT 분야 사람들이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엄청난 시장은 전부 메타버스예요. 그러니까 가상 공간인 거죠. 현실 공간에서 나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힘들다,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24시간 일상에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 쓸 수밖에 없고요. 온라인은 훨씬 더 많은 애착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. 왜? 현실 세계에서 나는 그냥 단순히 리무진 운전자에 불과한데 내가 메타버스 공간에 갔을 때 나는 성주야, 영주야 하면 이건 거기에 더 많은 애착을 보일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만 얻을 수 있는 일과가 끝나면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거기가 내 삶을 만족감을 주니까요. 그런데 그 메타버스 공간이 과거와 달리 과거는 온라인 공간은 철저히 소비를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전개될 메타버스라는 곳은 거기서 생산과 투자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어요. 그러면 이제 리무진 운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. 영주로서 내가 거기서 임대료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코인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될 수 있고 바로 그 신천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엄청난 회사들이 있어요. 베니티도 그렇고 그건 엔진을 만드는 거고 엔비디아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코인 회사들 중에서는 거기서 거래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드는 거고요. 이런 것들을 열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신흥 강자들이 지금 슬슬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방금 메타버스 이야기도 해주셔서 사실 뭐 사이클을 타는 반도체나 뭐 조금 미래 전망성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2차 전지나 이렇게 좀 주식 시장이 어려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뭐 메타버스도 좀 포함해서요. 그럴 만한 좀 주식이 조금 있을까요? 저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약간 구도, 그 프레임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.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어떻게 됩니까? 요 프레임으로 보시잖아요. 네.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.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20억 명 있어요. 네, 아직 인터넷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? 달리 말하면 20억 명은 아직 반도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주체들이라는 거죠. 반도체는요, 어찌 보면 가장 미래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처럼 마치 제조업처럼 치부됐던 산업, 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 중에서 아직까지 매년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은 반도체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파이 가지고 우리가
우리가 어딜 뺏기는 거 아닙니까? 이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파이 자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챗 GPT고 그 다음에 바드 이런 건데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데 이 챗 GPT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또 반도체예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도체에게 연산과 처리, 제어를 부탁하는 주체는 철저히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반도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1 더하기 1이 2인지 도출하는 건 인간은 인지 능력이 효율적이라서 금방 2라고 나와요. 그런데 챗 GPT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 답을 도출하는 방법은 1 더하기 1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들이 있었는지의 수많은 샘플링들을 전부 모아요. 그리고 나서 2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반도체를 소모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데이터를 쓰는 양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반도체를 소모하기 시작한 원년이 됐다 보니까 그것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커버리지를 하려면 이제 또 한 번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중 간의 갈등만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너무 국소적으로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. 이렇게 봐서 저는 일단 가장 주목하는 게 반도체고요. 2차 전지도 우리나라 뭐 정말 잘 나가는 산업군이죠. 그런데 2차 전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산업이 붐업이 일어났을 때 있어요.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그때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016, 018, 017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화, 포스코, 현대, LG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이 이 통사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들었거든요. 바로 2차 전지가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에요. 분명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엄청난 무궁무진한 산업이니 우리도 거기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보자라는 회사들이 신생기업, 기존기업, 유럽기업, 미국기업, 한국기업, 중국기업까지 다 뛰어든 거예요. 일본도 포함해서. 그러면 여기에선 아직까지 옥석이 안 가려진 거죠. 우리 예전에 이통사들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 이통사 3개로 귀결됐잖아요. 그 3개로 귀결되기 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옥석을 지금 내가 2차 전지 산업을 잘 볼 줄 알아서 난 가릴 수 있습니다. 난 이 회사가 분명해요. 투자하신 분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시겠지만 만약에 그 옥석을 이번에 잘못 판단했다면 아마 예전에 우리 017이나 018 이런 데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낭패 좀 보셨겠죠. 그와 비슷한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. 최근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회사들이 안타깝게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. 그게 제가 그 회사들이 잘못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. 근데 저도 그 대학교 시절에 주식 동아리 때부터 뭐 지금까지 보면 개인 투자로 하면 한 20년이 넘었거든요.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.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회사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굴지 회사들은요. 그 회사의 CEO부터 해서 그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저 혼자만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뿐만 아니라 주요 메이저 언론사들도 그 CEO 나쁜 짓 하는지 잘못하는지부터 해서 전부를 다 모니터해서 제가 보지 않고 싶어도 저한테 쏴줘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쏙쏙들이 알죠. 하다못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들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분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그 사람 취미가 뭔지까지 우리 다 알잖아요. 그런데 코스닥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CEO들, 이 CEO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 거기 보도자료 나오거나 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끝이에요.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 해이로 뒤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부도덕한 어떤 행위를 할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. 그게 내가 모르는 회사들 발굴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도 꼭 가지시면서 꼭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.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채권이 조금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조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예, 저 실제 뭐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채권 시장으로 많이 밀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은행에서 이번 3월 달에 발표한 수치도 봤더니 개인들의 자산이 채권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 들어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보도 자료까지 같이 냈더라고요. 거기다가 개인들의 채권 투자를 좀 더 용이하게 만드는 금융 상품까지 출시 예정이죠. 바로 개인 소액 투자용 국채입니다.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확정
이자와 안정감인데 바로 이 안정감의 가장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채인데 원래 이 국채라는 건 예전에 거래 매매 단위가 100억에서 뭐 10억으로 낮춰주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의 소액 투자를 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도 요즘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앞으로 재정 투자는 점점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국채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, 수요자들을 좀 발굴해 보자라고 했었을 때 요즘 개인들의 니즈가 한껏 보수 성향이 높아졌으니 이런 개인들에게도 국채를 좀 팔아보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개인 소액 투자용 국채 발행이 이제 시작됐고 이거는 세제 혜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 상품이 사기 좋아야 사는 것인데 사기 좋은 상품군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. 그것도 굵직한 걸로요. 그러니까 저는 채권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좀 떠나고 있는 개미들 요 정도 시점에는 돌아와도 괜찮을 것 같다. 당분간 안 돌아올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저도 개인 투자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 삼성전자 저도 당연히 주주 중에 하나인데 그 호가창을 한번 봅니다. 그랬더니 와 위에 벽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. 이거 뭐 이게 다 7만 원대, 8만 원대 이거 다 소화해 주려면 야 이거 다 누가 다 떠받쳐 주나 할 정도로 아주 줄줄이 지금 벽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. 아마 이들 자금들까지 다 소진돼서 주식시장에 다시 관심 가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특히 안타까운 것은 SG증권발 사태뿐만 아니라 1년에 다른 약간 금감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다른 사태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겐 실망 아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섞여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야지만 다시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, 뭐 신규로 이제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은 조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? 사실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척박한 환경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뭐 주제 넘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왔던 시절처럼 예적금 이자율 가지고 내 집 장만하고 노후 대비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. 이제 그런 이자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 결국 나의 적극적인 투자라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상황이 주식을 배우기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. 굉장히 이 뭐랄까요 옥석을 잘 가렸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성과 차이가 분명하고 그리고 아직 흔히 말해서 우리 쪽 입장에서는 뭐 테마주다 아니면 어떤 테마다 섹터다 이렇게 도드라지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은 상태라는 건 오히려 다음 섹터 다음 주식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어디 있을까를 연구해보고 그 과정에서 경제를 이해해볼 수 있는 좋은 타임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큰 돈은 아니더라도 지금 학습할 수 있는 종잣돈 들고 계속해서 한번 시장에 관심 놓지 않고 투자해 보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제가 친하게 지내는 유튜버들이 좀 있어요. 아마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은 다 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튜버들이실 겁니다.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해요. 형 저기 유튜브 댓글에서 욕 안 먹으려면 부동산 너무 오른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. 우리 유튜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의 논조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좀 떨어질 것이다. 암울할 것이다 라는 논조를 더 희망하신대요. 저는 오랜 지론이 적어도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갈 국면이 많다라는 지론자예요. 그런데 제가 그런 진단을 하는 이유가